주택을 공급 보겠습니다. 일단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일단 8주 안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좀 빨리 한 부분들은 다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놓습니다. 제가 아주 성격이 꼼꼼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그러한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문제 풀이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인데, 주택의 공급은 우리 아까 등록했고, 그 다음에 등록한 사람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은 공사에 착공에 들어가죠. 착공할 때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 사용 검사를 받죠. 요 중에 공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힌트를 하나 드릴까? 우리는 선분양합니까? 후분양합니까? 선분양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후분양이라는 거는 공사 신청률이 한 70, 80%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그 아파트에 가보고 계약을 하는 게 후분양. 이 선분양이 좋다, 후분양이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건설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거죠. 남의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런 것들다 보니까는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대신에 모델하우스랑 실제 아파트랑은 다르다 보니까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분양의 장단점인데, 후분양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금을 이 건설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미분양 몇 개 떨어지고 나면은 이거 건설사들은 무조건 부도입니다. 무조건. 두산 지금 힘들죠. 그겁니다. 그거 두산. 바로 두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의 공포 때문에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면. 대신에 실제 우리가 아파트를 보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채광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덜한 거죠. 분쟁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은 공급이 엄청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자, 선분양을 하니까 이게 주택 건설의 절차인데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언제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3번.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착공하고 나서 한 1, 20%의 공사 진척률이 있고 나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3번에서 먼저 공급을 할 때는 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우리 일간신문 같은 거 보면은 전면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바닥 가득 채워놓은 그런 광고들이 있죠. 이겁니다. 이거. 입주자, 모집, 공고. 여기 광고 보면은 눈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내가 이 짓는 아파트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뭐 투기 과열지구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냅니다. 다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됩니다. 복리시설은. 자,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델하우스 가야죠. 일단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물티슈 받고 휴지 받고 쓰레빠 훔쳐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제 청약홈, 이제 아파트,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청약홈으로 가가지고 청약을 넣죠.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이 계약을 맺고 나면은 생기는 게 분양권.
계약에서 보통 이제 10%가 대부분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20% 정도 걸고 경기가 안 좋고 막 미분양의 위험이 있을 때는 계약금 5%만 거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 나면은 내가 이제 분양권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입주 가능일이 나옵니다. 입주 가능일. 이 입주 가능일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 자, 신축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죠. 그러면은 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까? 이전 등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안 받아보셨네. 자, 매매안을 짓죠. 매매안을 지으면 일단 사업 주체 명의로 삼성물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명의로 삼성물산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입주 가능일이라는 것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날, 이 날을 입주 가능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꼭 청약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공급에서 나오는 게 분양가상한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공급의 절차인데 이 공급 절차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약통장 내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라든지 철거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딱지라 부르는 겁니다. 딱지라 부르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줍니다. 그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이 주택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지에다가 담보물건 설정하고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입주자의 지위가 불안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이 공급질서 교란행위. 그 다음에 투기계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분양권이 생기고 나서 이걸 일정 기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매 제한.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팔 수 있는 경우들, 예외적인 전매 가능 사유들,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공급에서는 일단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해서 741페이지 한번 보죠. 사업주체 하나 741페이지 사업주체 하나 둘 셋 네 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르죠? 특별공급입니다. 이게 특공입니다. 특공. 그래서 1번 사업주체 근데 가로 안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 해서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민간 사업주체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밑줄. 근데 복리시설은 신고를 받을 것.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계약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니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니은을 뭐라 부르죠? 이게 마이너스 옵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세탁기, 식기세척기, 뭐 건조기 뭐 이런 거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양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벽지, 바닥재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N은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그 가로 안에 밑줄,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이거 왜 제출할까요? 나중에 싸움 날까봐. 싸움 났을 때 요거랑 대조하려고.
예전에 이런 경우도 많았죠. 모델하우스 갔더니만 이태리지 79 벽지를 딱 발라놓은 겁니다. 실제 입주하니까 종이 벽지가 발려져 있죠. 그러면서 막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마감자재 목록표랑 모델하우스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민간 사업주체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니까 공공은 안 하겠죠. 근데 공공이라고 이걸 제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가로 안에 보시면은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일 때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때 이걸 제출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일 때는 거기 742페이지 가로 3번의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있죠. 공공일 때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번 마감자재 목록표를 입주 예정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 이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 발코니 나가보죠. 그 1라인이랑 2라인이 있습니다. 1라인이랑 2라인이 있으면은 우리 아파트의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베란다로 나가보는 발코니에. 그러면은 1라인과 2라인 사이에 요 경계벽이 톡톡 쳐보면은 이제 합판 같은 거 요거 하나 딱 서져 있습니다. 그거 딱 발로 차버리면은 이거 부쳐집니다. 예전에 2, 3년 전인가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떤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이거 부시고 옆칸으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화재 사고에 대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경량 구조의 경계벽으로 만듭니다. 보통은 이거 함부로 못 부시게끔 여기 붙박이장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근데 가보시면은 톡톡 치면은 진짜 합판 같은 거 딱 하나 돼 있습니다. 그거 발로 차면 딱 부러집니다. 이런 것들 설치했을 때는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옆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도둑이 함부로 이거 쓰면 안 되겠죠. 도둑들에게도 아주 유행한 정보긴 한데 도둑들이 이거 공부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미추. 그리고 입주자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거기 이상 동그라미 이걸 이하로 바꿔냈죠. 이하로. 처음에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이거 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LG 하우시스가 부도가 나면은 뭐 KCC 정도로는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같은 질 이상으로. 이거 가지고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같은 질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마감자재 목록표와 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행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됐고 자료 제공 요청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745페이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죠. 자, 우리 요새 아주 핫한 게 이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 민간택지도 마찬가지. 택지비와 건축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건축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지금 600 후반인가 700 초반인가 그럴 겁니다. 평당 이 정도 가격이 든다라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을 곱해가지고 공사일수를 또 곱하면은 이 건축비, 기본이 되는 건축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이 건축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니까. 근데 이 택지비 때문에 문제가 돼요. 택지비 때문에. 자, 공공택지에서는 택지의 공급가격, 매입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사들인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민간택지에서는 이 택지의 매입가격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실제 나는 택지를 되게 비싸게 샀는데 매입 가격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감정가만이죠. 감정가만. 감정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딱 분양가 정해놓고 이거 밑으로 받아 이게 분양가 상한제 해서 1번 공공택지 되어 있죠. 공공택지는 아무런 조건이 안 붙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관계없이 요만큼 이하로 무조건 받으라니까. 그래서 공공택지 신도시 같은 데서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로또 아파트들이 공공택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니까 민간 택지겠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밑줄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민간 택지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요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 가로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여기 나오는 세 군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도생 밑줄.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이 조에 따른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근데 경제자유구역 이렇게만 기억하 있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 밑줄 하시고 50층 이상이나 여기서는 곱하기 3을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주택법에서는 곱하기 3, 건축법에서는 아까 곱하기 4 했죠. 해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1번에 보시면 가로 3번 위 1의 분양가격은 밑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택지비랑 건축비입니다. 택지비랑 건축비. 근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기간, 선정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1번 공공택지 밑줄 하시고 해당 택지의 밑줄 공급가격 밑줄 공급가격. 그러니까 내가 사들인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거기에다가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가산한 금액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나오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감정가, 감정평가한 가액 밑줄. 그러니까 매입 가격을 해주지 않고 감정 가격을 인정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경우 거기 가산한 거예요. 다만 택지 매입 가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해서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해주긴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경공매 낙찰 가격 밑줄. 법원이 거짓말하진 않겠죠. 두 번째, 국가, 지자체 등 밑줄.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 공공기관이랑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쓸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실제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법인 장부 등으로 매입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장부 등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비는 그 두 번째 줄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공공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민간택지는 누가 지정해야 되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이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공공택지에서는 매입가격, 책에 써져 있는 대로 공급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민간택지에서는 매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은 감정가만. 근데 예외적으로 경공매 낙찰가격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을 때
내지는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이 매입 가격을 인정해 주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감정가의 120%, 공시지가의 15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 그게 시험에는 엄청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5번, 6번에 나오는 거. 공시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요거는 최근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보면은 자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거래 등과 지역의 주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겠죠. 밑에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자, 볼까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했죠.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주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이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가로 3번 국장이 지정하고 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죠. 알려줘야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야 사업주체 니네 지금 아파트 지으려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니까 그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요 내용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다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글자 한 자 틀리고.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만 지정하는 거 아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머지 내용은 지정하는 절차가 지금 보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인데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는 거는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748페이지 음영 처리된 거. 지정 기준 같은 것들은 제가 아마 요약 그 노트에는 안 적어놨을 텐데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 보면 가로 4번에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지정할 때 이 절차를 준용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입 음영 처리된 박스 안에 3번 한번 볼까요?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부터 거기 40일 동그라미. 이제 별의별 숫자가 다 나오죠. 40일이 나오죠. 40일. 요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하는 절차든 해제하는 절차든 똑같습니다. 싹 다. 그래서 해제 요청. 국장이 지정을 하니까 다른 지자체장들은 국장에게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요청을 받은 국장은 40일 안에 거기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4번은 읽었고 5번, 6번, 7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 분양 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미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것보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 설치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견본주택 건축 기준 이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의 설정이 제한인데 요거는 뭐냐면 사업 주체가 이 주택건설 대지에다가 함부로 담보물건 설정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서 자, 요 시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부터 여기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요 안에다가 담보물건 설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제3자한테 홀랑 팔아먹어도 안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 해서 사업 주체는 이라고 돼 있죠. 주어가 사업 주체는 지금 750페이지 보고 있죠.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요 날이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하면 됩니다. 같이 죽자 하면 죽는 거죠. 해서 1번에 보면은 가등기,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내지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주택건설 대지에다가. 두 번째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내지는 3번에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크기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 가능일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을 말합니다. 이후 60일까지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제3자한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처벌 규정은 일단 됐고 부기등기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할까봐 부기등기까지 넣습니다. 부기등기까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을 할 때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거기 국가, 지자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이런 짓을 하진 않겠죠. 해서 공공은 이런 것들 부기등기 안 해도 됩니다. 공공은.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시기인데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대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땅이 없을 수는 없죠. 대지에 대해서는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밑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가로 2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근데 지금 건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보존 등기와 동시에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이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신탁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뜬금없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아파트가 다 지어졌죠. 그래서 사용 검사 받고 입주자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지 중에서 아까 나카무라라고 하지 말고 뭐 김정은 이렇게 하죠. 김정은이 소재 확인이 불명이라서 2차례 이상 공고를 하는데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실종된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공탁하고 사업을 했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등기법에서 배웠겠죠? 이렇게 내가 이제 진정한 소유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 입주자들은 대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전체 대지에 대해서 미치죠. 이 사람 낭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입주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매도 청구. 근데 이 면적이 이런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주십시오 하면은 네가 나가 하겠지. 네가 나가.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야 된다.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입주 다 하고 나서 사용공사 끝나고 나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좀 위치가 이상한데.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김정은, 이런 애들한테 해당 토지를 밑줄 시가, 항상 매도 청구는 시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밑줄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선정 당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대표가 한 명 나가서 하죠. 우리가 당사자가 다 갈 수가 없겠죠. 막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정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선정 당사자 그 사람이 받았지만은 전체한테 미쳐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작아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5% 미만일 때만. 네가 나가 하니까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밑줄 2년 이내. 그 다음에 자, 원래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 주체의 실수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 시가로 이런 거를 매도 청구를 했을 때 이 입주자들이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라는 게 나오죠. 자, 밑줄 국장이나 시도지사. 자, 투기가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 요건 같은 것들은 최소한 그거 다음에 할 건데 그 752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이 경우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당연한 거겠죠. 투기가열지구 지정되면 폭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장은 그 투기가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 투기가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했죠. 통보를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내용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가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고 밑줄.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밑줄. 자, 투기가열지구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합니까? 의견을 듣습니까? 밑에 사람이니까 의견 들어야겠죠? 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 이걸 바꿔냅니다.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밑에 사람이랑 왜 협의를 합니까? 협의는 나랑 동급보다는 나보다 위의 사람이랑 하는 거지. 이걸 바꿔내면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죠. 밑에 사람이랑 밑에 사람한테는 의견 듣는 거고, 나랑 협의는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를 하는 건데, 이걸 살짝 바꿔냅니다.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죠. 아니죠. 이런 것들.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랑은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의견 듣는 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검토. 우리가 배웠던 이때까지 재검토는 모두 몇 년이었죠? 5년. 근데 1년짜리가 나옵니다. 자, 국장은 1년마다 동그라미. 주거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가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의 안정, 여건 변화 등 고려해서 투기가열지구 밑줄.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유지 여부 재검토는 몇 년마다? 이거 딱 하나. 재검토 1년마다 하는 거는 투기가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때는 1년마다. 투기가열지구는 몇 년 단위로 지정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막 5년을 범위로 10년을 범위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정해놓고 일단 지정해놓고 1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이걸 계속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검토를 합니다. 뭐 5년 단위로 지정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단위가 있다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봤던 거 또 나옵니다. 가로 3번에 자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다른 지자체장들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요청을 받고 나서 며칠 안에 답변해 줄까요? 40일. 어떤 40일 나오죠? 그러니까 요까지 세 가지는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보지 말죠. 그 다음에 전매행위 756페이지 전매행위 금지가 나오죠.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팔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얼마 동안 못 파는 데는 757페이지 이하의 표로 쭉쭉쭉쭉 나오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르고 보면은 3번에 조정 대상 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하고 3지역은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 위축 지역은 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 공공택지에서 외의택지에서 공급할 때랑 인근 지역의 시세의 100% 이하, 70, 80% 이하 뭐 이런 것들 다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나가서 내가 거래를 할 때는 아는 거지 시험 칠 때는 외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759페이지 가로 2번에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위 1의 3, 4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의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면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두 번째 줄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해서 1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밑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그 뒤에 밑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정비법에 나왔습니다. 정비법에서 원칙은 정비조합의 지위를 사고팔고 하는 거 자유죠. 근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되는데 이런 사유가 해당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안이라도 정비사업 조합의 지위를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유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요 위자료 주는 경우죠.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 7번 다음 페이지 7번 한번 볼까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 동그라미. 자 이혼으로 줄 때는 일부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위자료 줄 때는 다 줘도 됩니다. 남이니까. 근데 배우자 같이 살죠? 이럴 때는 다 주면 안 되고 일부만 공동 소유하는 거죠. 뭐, 배우자한테는 일부만. 이렇게. 그래서 이혼으로 위자료 줄 때는 전부 줘도 되는데 같이 살 때 배우자한테는 일부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2번 부기등기는 일단 놔두시고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 요거 한번 보죠. 공급질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공급질서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에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하는 목적으로 광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근데 세 번째 줄, 상속 저당은 된다는 거. 그 중에 저당 동그라미 하시고 저당은 따로 별표. 요새는 저당이 좀 잘 나옵니다. 상속은 대부분 예외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당을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걸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냐면은 1번 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 철거 건축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주택 상환사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사고 팔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했죠? 처벌합니다. 해서 가로 1번 법적 효과 부인인데,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밑줄,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이걸 바꿔냅니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즉, 자, 요 청약 넣을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합니다. 근데 계약했을 때 요때 적발이 되죠.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는 취소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지위를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이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가로 2번. 사업주체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밑줄,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유통에 넣어놓고 띵동 하는 순간 바로 사업주체가 돼버립니다. 사업주체가 사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급한 날에 바로 사업주체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입주한 사람은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퇴거를 명, 밑줄, 퇴거를 명. 그 다음에 가로 4번.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야, 앞으로 모델하우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물티슈 안 돼. 휴지 안 돼.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 뚝뚝 흘리는 뒤통수에다가 야, 검찰청에 출두해. 벌칙은 3년에 3천. 자, 입주한 이후에 걸리죠. 먼저 환매를 해옵니다. 사업주체가. 지급한 날에 바로 사업주체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퇴거를 명합니다. 나가. 그리고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10년 동안 모델하우스 근처 얼씬도 하지 마. 물티슈 안 돼. 휴지 안 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벌칙은 3년에 3천. 요 뒤에 뭐가 더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갔으니까 일단 요까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지금 하기 좀 그러니까 요까지. 안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 상환사채 안 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농지법 하면서 주택법에 안 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농지법이랑 그 요약서랑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조금만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요약서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문제 풀이를 합니다. 농지법이랑 제가 주택법의 공급 부분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